친구들 안녕. 오늘도 많이 춥죠. 영하 12도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정말 많이 추우시죠? 어휴, 안에 있어도 추운 것 같은데 어떻게 따뜻하게 내복이랑 입고 이렇게 잘 보온 유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재치도 많고 아이디어도 정말로 풍성하고 참 끼도 많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추운데 막 너무 얇게 입고 춤추니까 좀 걱정됐어요. 감기 걸릴까봐. 그래서 꼭 옷은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대로 갖춰 입어도 추운 날씨인데 또 춤춘다고 이렇게 얇게 입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은 따뜻한 음식 드셨어요? 국물 있는 거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몸이 데워질 텐데 저는 참치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일상이고 밥을 먹고 이러는 것도 그냥 늘상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인데 참 매 끼마다 뭘 먹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말을 하는 건가 봐요. 그렇잖아요. 어떤 걸 먹을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메뉴들을 선택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안 왔더니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고 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과 마음들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이 지금이 됐는데요. 그래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밝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늘 초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이 됐어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거 다 불편할 텐데 그렇게 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했고 또 그 노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너무나 잘 짓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머리가 비상하구나. 참 영민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또 늘 보면 우리가 위기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들의 그런 직결력이나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뤄나갈 수 있고 이래서 어쩌면 이렇게 세대 간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이나 성별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소그룹화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온 국민이 함께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가서 돕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국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쭉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 지켜보는 게 많이 행복한 마음이 들었고 늘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춥지만 그렇게 마음까지 춥지는 않은 시기다. 그리고 그런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우리 주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헌법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식들 접하면서도 기뻤어요.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생활상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욕하지 말고 우리 이러이러한 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청원 놓고 그런 사이트에
어떤 부당함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국가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국가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앉아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거 불편하니까 해주세요. 이것도 겪어보니까 생활 속에서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보통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행동하자. 행동하고 무조건 욕하고 그러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밝은 세상이라서 그런 예전처럼 음지에서 쉬쉬거리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일찍 드러났어야 되고 또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검사들이 여러 사람들을 검언 유착, 정경 유착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죽였고 어떤 유명 연예인들을 죽였고 또 어떤 정치에서 물러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죽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또 재벌들을 상대로 또 많은 그런 스폰을 제공받고 금품과 또 성상납들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할 때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서로 눈 감아주고 시시거리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또 축소하고 그러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큰 돈이나 그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덮어놓고 아주 소소한 금액 이런 것들은 130 몇 번이나 되게 이렇게 불려가서 온 가족을 못 살게 굴고 또 그런 같은 조직 내에서도 찍히면 지방으로 보내버리거나 파면시켜버리거나 또 가족들까지도 못 살게 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참 몹쓸 집단이다. 양심은 정말 개나 줘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부끄럽잖아요. 왜냐면 정말로 좋은 머리로 공부를 해서 정말 최고 지위까지 갔는데 그런 그런 것들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쁘게 이용하지 말고 정말로 더 어렵게 살고 또 어떤 가난 때문에 그런 배움의 기회나 의식주 모든 생활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참 복이 많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에 그렇게 들어서게 되고 또 그런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하게 되면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이 역사에 남는 영상 자료가 되고 그게 역사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기재가 됐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부끄럽지 않는 검사가 되고 또 종교인 언론인이 되고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내 양심에 비춰서 참 뿌듯하게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스스로가 남겨진 그런 영상물에서도 떳떳하고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귀감이 된다면 더할 어떤 그런 부적인 면에서 그런 재산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가치라는 훌륭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인데 그러면 두고두고 자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삶의 지침이 돼서 자녀의 길을 밝히고 자녀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화가 정말로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넉넉하게 있으면 내 생활에 곤란을 느끼지 않고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친척, 모든 만나는 지인들한테 좀 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화라는 수단은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보다 앞서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필요적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2차적인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사람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이권과 나의 개인적인 안위들을 위해서 어떤 젊은이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또 일생을 자식들 키우느라 삶을 살아내느라 고생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그런 또 내가 슈퍼챗을 벌어들이는데 그분들의 돈을 다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파렴치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는 좀 더 본인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멋지게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친구들한테 커피도 한 잔 사고 맛있는 밥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경쟁 시스템에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병들고 어린 학생들부터 늘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우울감들 때문에 자살이나 이런 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꼭 어린애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른들이 그런 사람의 인생 또 그런 일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사람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만 바라보고 그런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평생 우울감과 늘 자살을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수백 번이나 했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이 있듯이 그런 전화 상담, 자살에 대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상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신원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인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도 노동청에서조차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그 회사 자체 내에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런 규정을 꼭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예전에는 고아원이었는데 지금은 보육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꼭 그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요즘에는 상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받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냥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그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고 그렇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왜곡된 시선이나 그렇게 보지 않고, 아, 그냥 뭐 감기는 몸이 아파서 갔다고 하면 그런 정신과 가고 이런 거는 그냥 정신이 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조금 더 건전한 쪽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병원을 가는 문턱이 낮게 느껴지고, 또 의사들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다면 서로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그럴 때 무조건 강압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점진적인 개혁으로 가는 게, 어떤 기존에 있는 집권하는 집권층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뤄놓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고수해 왔던 것들에 어떤 침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기득권층도 무조건 반발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타협 지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적으로 내 이득만 취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어떤 면을 보고 간다면 이쯤은 조금은 양보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타협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논의되고 합의되고 그렇게 절충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나의 이득도 잃게 되고 모든 신용도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얻게 되는 바가 없다.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도 챙기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감사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갈 것인가,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그래도 나는 참 보람있게 잘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내가 가진 이런 재화들을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하고 기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기쁨도 누렸고, 또 정말로 뿌듯하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진짜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마음이 아프면 다른 상대방도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도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행복감도 누릴 수 있고 사랑하는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상대도 그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상대가 다르지 않다, 나와 상대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누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또 누구에게 그렇게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흔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지점들을 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더 따뜻한 사랑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필 나누고 김밥도 나눠 드시고 또 컵라면도 나눠서 드시고 또 어떤 신부님은 그런 피정의 장소를 제공하시고 오뎅차를 그렇게 마련해서 그렇게 따뜻한 오뎅도 드시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누린 분들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귀한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의 업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선업을 짓고 또 다음 세상에서도 좀 더 좋은 선현들과 또 내가 지어놓은 그런 선업들로 인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이유가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이런 사랑들은 모두 기운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은 알지 못하지만 자꾸 간절하게 누군가가 우리를 늘 바라고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면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운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은 꼭 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늘 선함의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을 꼭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늘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긍정어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긍정어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내 모든 그런 언어 체계와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반경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주변에 그렇게 암울한 사람들만 모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뱉는 언어가 긍정어인가 부정어인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더 밝은 부분으로 표현하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언어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부당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안쓰럽게 보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나 말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너를 사랑해. 너를 가엾게 여기고 너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싶어.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이렇게 바탕에 깔아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진심과 사랑의 가치. 그래서 그냥 내 솔직하게 화가 난 모습도 화나면 화난 대로 보여주고 진짜 욕하고 싶으면 진짜 욕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그냥 바로 짚고 날려서 보여주고 또 내가 아프고 진짜 슬프고 그랬던 모습들도 그냥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나 이렇게 슬펐어 이렇게 아팠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슬프고 아팠을 때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좋은 강연들을 들었고 이런 책들을 읽고 내가 진짜 계속 쉴 틈 없이 산책을 하고 또 자연에서 치유를 했고 또
뭐 300배 이렇게 절을 통해서 또 좋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교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늘 성장의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런 나의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해치고 나왔고 또 내가 그렇게 아파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었어.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많이 아파 보니까 얼만큼 아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렇게 나누면서 간다면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누군가를 더 크게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아파도 괴로워도 그 순간은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디딤돌 삼아서 뜀틀 도움닫기를 멀리해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서 가겠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연꽃처럼 진흙 속에 있어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넘어져도 좋다. 그러나 넘어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그런 정말 죽을 만큼의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똘똘 뭉친 그런 정신 무장보다 더 거센 폭풍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한 분 한 분이 다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특별함들을 그 무엇도 넘어뜨리거나 부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부분을 늘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걸 늘 잊지 마세요.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아이를 야단치고 싶다면 당신은 아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걸 상상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야단을 치더라도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 중 하나인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를 읽은 다음에 치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은 원래 피플스 홈 저널의 사사로 형태로 실렸다.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여기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압축한 글을 싣도록 하겠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는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써내려간 글로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세대를 건너 사랑받는 글이 되었다. 작가 W. 리빙스턴 라니드는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는 수백 권의 잡지사와 사보에 실리고 미국 전역의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글을 읽고 싶어하는 수천 명에게 일일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 글은 셀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학의 정기 간행물이나 고등학교 잡지들도 이 글을 실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글들이 커다란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이 분명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들어보렴, 아들아. 내가 말을 하려는 지금 너는 잠들어 있구나. 조그만 팔 하나는 뺨 아래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있고 금발머리는 촉촉한 이마에 붙어 있구나. 혼자서 내 방에 가만히 들어왔단다. 조금 전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자니 견디기 힘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더구나. 죄책감에 마음이 아픈 채 아빠는 지금 내 침대 곁에 앉아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짜증을 부렸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건에 얼굴을 대는 신용만 한다고 야단쳤다.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내가 물건들을 바닥에 던졌을 때는 흥분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했구나. 음식을 흘린다. 꼭꼭 씹어먹지 않는다.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다. 빵에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른다. 그런데도 내가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놀러 나가던 너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 하고 말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곤 대답이랍시고 어깨 좀 쭉 펴라고 말했다. 오후 늦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길을 걸어오다 보니 내가 보였다. 무릎을 꿇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긴 양말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너를 앞세우고 집으로 향해서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구나. 양말은 비싸다. 내가 사야 하는 처지였다면 좀 더 조심했을 테지. 아들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기억하니 아들아?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수줍은 상처 입은 표정으로 들어왔던 걸. 이를 방해받는 게 짜증나서 서류 너머로 쳐다보니 너는 문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나는 으르렁댔지.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폭풍처럼 서재를 가로질러 와서 두 팔로 내 목을 껴안고는 키스를 했다. 너의 작은 팔은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워놓은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고 있었다. 그 꽃은 아무리 무시해도 시들지 않을 꽃 같았다. 그리고 너는 타박타박 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갔다. 그리고 아들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나는 습관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흠잡는 습관, 야단치는 습관. 이게 내가 어린아이인데 대한 나의 보상이었던 거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어린 내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나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지. 내 성격에는 좋은 점도 많고 훌륭하고 진실한 점도 많단다. 내 작은 마음은 저 높은 산을 뚫고 올라오는 새벽보다도 넓지. 내게 달려와 잘 자라고 입 맞춰주는 내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어. 아들아, 오늘 밤엔 그 행동 말고는 내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난 어둠 속에서 내 옆에 이렇게 와 있다. 무릎도 꿇고 있다. 내가 부끄럽구나. 보잘것없는 사과라는 걸 안다. 내가 깨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이 아빠는 진짜 아빠가 될 거야. 너와 친구가 될 거야. 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내가 웃으면 나도 웃을 거야. 짜증내는 말이 나오면 혀를 깨물고 참을 거야.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말할 거야. 아직 아이일 뿐이야. 아주 작은 아이. 너는 어른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나 두렵구나. 하지만 이렇게 작은 침대에 피곤해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너를 보니 넌 정말 여전히 아기구나. 바로 엊그제만 해도 난 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안겨있었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 폴 푸페노는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말한다. 아내를 찾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매력있고 자신들의 허영에 대해 기꺼이 좋게 말해주고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회사 임원인 여성이 오찬에 초대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대학 때 배운 현대 철학의 주류 같은 이야기나 재탕하고 심지어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내겠다고 고집할 것이다. 그런 여성은 그 이후 모든 점심을 혼자 먹게 된다. 그와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 않는 타이피스트가 오찬에 초대받았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을 초대해준 사람을 계속 열정적으로 응시하면서 애정을 담아 말한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녀가 굉장한 미인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녀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어. 남성들은 여성들을 잘 보이고 싶고 옷을 잘 입고 싶어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옷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깨닫는 경우라도 흔히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만나는 경우 여성은 다른 남성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은 다른 여성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마련이다. 나의 할머니는 몇 년 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할머니께 30년도 더 된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 할머니는 이미 눈이 좋지 않아 그 사진을 제대로 보실 수도 없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유일한 질문은 이랬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생각해봐라.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남지 않은 채 생애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계신 100세를 눈앞에 두고 노환으로 자리보존하시는 힘 빠진 할머니가 기억도 점점 나빠져 이제는 자신의 딸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30년 전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질문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남성들은 자신이 5년 전에 어떤 옷, 어떤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해 보려는 요만큼의 욕망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다르다. 우리 미국 남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상류 계급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드레스나 모자에 찬사를 보내도록 배운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프랑스에는 5천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내가 올연에 보관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화가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옮겨보도록 하겠다. 이 바보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장의 여성이 힘든 하루 일을 끝낸 집안 남자들 앞에 건초를 쌓아 올린 접시를 놓았다. 남자들이 화가 나 미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당신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의 남자들을 위해 20년 동안 음식을 만들었는데 당신들은 단 한 번도 건초를 먹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례한 귀족들은 예전에는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차르 시대의 러시아 상류층에서는 저녁을 즐기고 난 후 요리사를 불러 칭찬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만큼 당신의 아내에 대해 배려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다음에 닭이 잘 구워졌을 때 아내에게 잘 구웠다고 말하라. 당신이 건초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그녀에게 알려주어라. 혹은 영화배우 텍사스 기넌이 말하곤 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내주어라. 그리고 그런 배려심 있는 말을 하는 김에 두려워 말고 당신의 행복에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어라. 디즈레일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이 작은 여성 아내에게 빚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알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요전날 잡지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았다. 가수이자 코미디언인 에디 켄터의 인터뷰였다. 에디 켄터는 말했다.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는 그녀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투자하고 재투자했습니다. 저를 위한 재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5이나 낳아주었지요. 제게 언제나 근사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이룬 게 있다면 그 모든 칭찬은 그녀가 받아야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결혼은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로이드 보험사라도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피할 것이다. 하지만 드물게 대단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다. 그중 하나가 워너 백스터 부부이다. 위니프레드 브라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무대 경력을 쌓았던 백스터 부인은 결혼한 후 무대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 희생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금이 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무대의 갈채를 그리워했습니다. 워너 백스터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 갈채를 오롯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애썼죠. 여성이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면 남편의 인정과 헌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과 헌신이 진실된 것이라면 아내가 행복함에 따라 남편도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바로 4번째 비결이다.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까마득한 옛날부터 꽃은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다. 꽃은 비싸지 않다. 특히 제철의 꽃들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길모퉁이에서 세일도 자주 한다. 하지만 보통 남편들이 수서나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감안해 보면 그 꽃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의 그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에 피어있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할 수 없이 꽃을 사야 하는 경우를 기다리지 말자. 당장 내일 밤이라도 장미 한 다발을 안겨주는 게 어떨까? 실험해보면 좋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조지 M. 코아는 브로드웨이에서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했다고 한다. 매번 놀라운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작은 관심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작은 관심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의 행복이 당신에게 매우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여성들의 생일과 기념일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냥 그렇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영원히 여성들만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보통의 남성들은 평생 동안 많은 날들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날들도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미국이 독립한 1776년, 아내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2날짜는 잊어도 좋다. 하지만 뒤후 2날짜는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시카고 조지 사바스 판사는 4만 건의 부부싸움을 살펴보고 2차 쌍을 화해시킨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소한 것들이 있지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어주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과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끊임없이 작은 칭찬과 관심으로 사랑을 지켰다. 아픈 아내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 번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쓸 정도였다. 이젠 내가 진짜 천사가 아닌지 궁금해질 정도야.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관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남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 게이노 매덕스는 픽토리얼 리뷰에 게재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미국 가정에는 몇몇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아침을 먹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누려야 할 귀여운 기분풀이다. 여성들에게 침대에서 먹는 아침은 남성들이 비공개 클럽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즐거움을 준다. 결국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 바로 결혼이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부부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요약했다.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버리는 게 나를 아프게 한다. 기억할 만한 구절이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시에는 이혼 법정이 일주일에 6번 열린다. 10건의 결혼 중 1건은 이혼으로 끝난다. 이 중 진짜 비극으로 인해 깨지는 결혼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는가. 정말 드물다. 내가 보장한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이혼 법정에 앉아 행복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의 증언을 들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하찮은 것들로 인해 가버린다. 이제 주머니 칼을 꺼내 다음 인용구를 오려내라. 당신은 모자 안에 붙이든지 아니면 거울에 붙여라. 아침마다 면도를 하며 볼 수 있는 거울에 붙여라.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 베풀어야 한다. 미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5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작은 관심을 보여라. 영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월터 담노씨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이자 한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제임스 G. 블레인의 딸과 결혼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앤드류 카네기 집에서 만난 이래로 담노씨 부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담노씨 부인은 말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 예의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만큼
남편에게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걸걸한 목소리로 더러운 말이나 쏟아내는 아내들로부터는 어떤 남자라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무례함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예의를 차린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예의는 가까울수록 더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며 맙소사 그 지겨운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 라고 묻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 편지를 열어본다든지 그 친구 개인적인 비밀을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을 퍼붓는다. 다시 한번 도로시 딕스 말을 인용해 보겠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헨리 클레이 리스너는 말했다. 예의란 망가진 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문 뒤 정원에 핀 꽃에 관심을 갖는 마음 자세이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아침 식탁의 독재자를 쓴 올리버 웬들 홈스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독재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이 쓸쓸하고 우울할 때도 그런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이 고통을 참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홈스는 말했다. 올리버 웬들 홈스는 그랬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판매가 부진했다. 윗사람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5시 15분 통근 열차를 놓쳤다.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가족 앞에 꺼내놓지 않을 수 있을까?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어떤 무지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무지는 우리와 다른 존재나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이다. 손님에게는 물론 사업상 파트너에게도 감히 소리 높여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개인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보다는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결혼을 누리는 평범한 사람은 홀로 사는 천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법이다. 러시아의 문호 트루게네프는 세계적인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어딘가에 내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올지를 걱정해주는 여성만 있다면 이 모든 천재성, 이 모든 책들을 다 버려도 좋겠어.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앞서 말했듯이 도로시 딕스는 결혼의 반 이상은 실패라고 믿는다. 하지만 포페노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포페노 박사는 말한다. 남자들은 자신이 뛰어드는 어떤 사업보다도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식품점을 여는 사람들 중 70%는 실패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중 70%는 성공합니다. 도로시 딕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결혼과 비교하면 탄생은 우리 삶의 하나인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죽음도 사소한 일에 불과하죠. 남자들이 자신의 일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쏟는 만큼의 노력을 왜 가정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기울이지 않는지 여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족한 아내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혼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생각과 노력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운에만 맡기고 운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는 거죠. 왜 남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상황을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우리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즐겁게 만들려면 어떤 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 마디 돈 들지 않는 칭찬만 던져주어도, 예를 들어 아내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며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만 해도 아내는 한 푼도 함부로 쓰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작년에 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이야기하면 그녀가 나올 신상품에 눈도 돌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에 키스를 하면 아내의 눈을 감게 만들 수 있고, 입술에 키스만 하면 아내의 말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주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칭찬해주지 않고 아내와 싸우고 나서 그 대가로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녀에게 새 옷과 차와 진주를 사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화를 내야 할지 역겨워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6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예의를 차려라.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사회위생국 사무총장 캐서린 데몬트 데이비스 박사는 수천 명의 기혼 여성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져 솔직한 대답을 받아낸 적이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평균적인 미국 성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수천 명의 기혼 여성에게서 받은 대답을 꼼꼼히 읽어본 후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인들이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체적인 부조화라고 확신하고 이를 지체 없이 발표했다. G.V. 해밀턴 박사의 설문조사 역시 데이비스 박사의 연구 결과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해밀턴 박사는 몇 년 동안에 걸쳐 100명의 결혼 생활을 연구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과 관련된 400여 개의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지고 그들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다. 열띤 토론이었기 때문에 조사 기간만 4년이 걸릴 정도였다.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연구였기 때문에 한 유명한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도 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G.V. 해밀턴과 케네스 맥고완이 공저한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해밀턴 박사는 말한다.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주의력이 모자란 정신분석학자들은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 마찰의 원인이 성적 부적응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가 만족스럽다면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마찰을 무시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이었던 폴 포페노 박사는 수천 건의 결혼에 대해 살펴본 미국 최고의 가정생활 분야 권위자다. 포페포 박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로 4가지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 원인을 정리했다. 1. 성적 부적응. 2.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3. 재정 문제. 4.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이상.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돈 문제가 3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모든 이혼 전문가들은 성적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시내티 가정법원의 호프만 판사는 가정에서 일어난 수천 건의 비극을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다. 호프만 박사는 몇 년 전 이렇게 말했다. 이혼 10건 중 9건의 원인은 성적 문제이다. 존 B. 왓슨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성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행복을 산산조각내는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직접적인 단어 읽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나는 수없이 많은 개업이들이 내 수업 시간에 거의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왔다.
20세기에 이렇게 책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도 결혼과 우리의 삶이 이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에 대한 무지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지 않은가? 올리버 M. 버터필드 목사는 뉴욕시 가족 상담소 소장이 되어 설교단을 떠나기 전까지 18년간 감리교 목사였다. 그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부 원인을 지켜보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러 오지만 사실은 결혼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처음 목회자가 된 다음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혼에 무지한 사람들, 버터필드 목사는 말을 이었다. 결혼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조정과 적응 과정을 그저 운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혼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버터필드 박사는 말한다. 행복한 결혼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다는 의미에서 건축물과 같다. 버터필드 박사는 이러한 설계를 돕기 위해 자신이 주례를 보는 모든 부부는 자신과 더불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본 결과 버터필드 박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터필드 박사는 말한다. 아무튼 성생활이 결혼 생활이 주는 많은 즐거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버터필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참고 침묵하려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초연한 태도와 실천으로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건전한 내용과 훌륭한 취향을 담고 있는 책은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내가 쓴 소책자 결혼과 성적 조화 말고도 몇 권의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있다. 구할 수 있는 책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 가장 좋은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책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따라서 당신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성에 관한 책으로 배운다고 안 될 건 뭔가? 몇 년 전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사회위생연합과 함께 저명한 교육자들을 초청하여 대학생들의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폴 포페노 박사는 말했다. 이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과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번 장을 이 비극적인 문제를 솔직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을 추천하며 마치려 한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1. 잔소리하지 마라. 2. 배우자를 밖으로 들지 마라. 3. 비판하지 마라. 4.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5. 작은 관심을 보여라. 6. 예의를 차려라. 7. 결혼은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제 인간관계론 다 읽었어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녹음을 하는 것과 성희 언니를 만나는 것, 성희 언니를 만나기 전에 녹음을 할 것. 견디는 것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중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당신은 일을 시작했다. 교도소에서 보낸 1년여의 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을 멈춘 적이 없다. 어느 시기에나 당신은 성실하고 과묵했다. 일은 당신에게 고독을 보장해준다. 일과 짧은 휴식과 자무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혼자 잠을 꾸려갈 수 있는 한 빛이 동그라미 바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살이 되기 전까지 당신이 했던 일은 달랐다. 당신은 하루에 15시간 일했고 한 달에 이틀 쉬었다. 봉급은 남자 공원의 절반이었다. 잔업수당은 없었다.
하루 2알씩 타이밍을 먹어도 잠이 쏟아졌다. 선체로 잠들면 작업반장이 욕을 하거나 뺨을 쳤다. 오후부터 묵직하게 붙던 종아리와 발등, 물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여공들을 몸수색하던 경비들, 불에 지어 언저리를 더듬을 때 느려지던 그들의 손, 치욕, 기침, 잦은 코피, 두통, 가래들을 뱉으면 뭉쳐져 나오던 거무스레한 실밥 덩어리들. 우리는 고기에 성희 언니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쉬는 일요일마다 청계 피복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법 강의를 듣던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빼곡히 노트에 정리해와 소모임에서 강의했다. 한자 공부를 할 거란 성희 언니의 말에 당신은 별다른 두려움 없이 그 모임에 들어갔었다. 실제로 언니들은 모이자마자 한자부터 공부했다. 1800자는 알아야 해. 신문은 읽을 수 있어야지. 각자 펜글씨 공책에 30자씩 쓰고 암기하는 일이 끝나면 성희 언니의 어색한 노동법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에 말문이 막히거나 기억이 얼른 안 날 때마다 성희 언니는 추임새처럼 그 말을 넣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귀해. 그리고 노동법에 따르면 우리에겐 정당한 권리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초등학교 여선생님처럼 상냥하고 낭낭했다. 이 법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어용 노조를 큰 표차로 꺾고 뽑힌 노조 간부들을 구사대와 경찰들이 끌고 가던 날 이 교대를 하려고 기숙사를 나와 출근하던 여공들 수백 명이 사람의 벽을 만들었다. 많아야 21~22살, 대부분이 10대인 여자애들이었다. 제대로 된 구호도 노래도 없었다. 잡아가지 마요. 잡아가면 안 돼요. 소리치는 그녀들을 향해 강목을 든 구사대가 달려들었다. 헬멧과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 100여 명을 차창마다 철망이 쳐진 정경차들을 당신은 보았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장했을까? 얼핏 생각했다. 우린 싸움도 못하고 무기도 없는데. 성희 언니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그때였다. 옷을 벗어. 우리 다 같이 옷을 벗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녀들은 옷을 벗었다. 잡아가지 마요. 소리치며 블라우스와 치마를 벗어 흔들었다. 그녀들이 가장 지닌 은밀한 것,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다고 말하는 것, 처녀들의 벌순 몸을 그들이 만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브래지어 차림의 여자애들을 흙바닥에 끌고 갔다. 등허리의 맨살이 모래에 긁혀 피가 흘렀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속옷이 찢겼다. 안 돼. 잡아가면 안 돼. 고막이 터질 듯 쨍쨍한 울음짖음 사이로 그들은 수십 명의 노조원들을 곤봉과 강목으로 때려 닭장차에 집어넣었다. 18살이던 당신은 마지막에 끌려가다 모래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서두르던 사복 형사가 당신의 배를 밟고 옆구리를 걷어찬 뒤 가버렸다. 흙바닥에 엎드린 당신의 의식이 아득하게 흐려졌다. 돌아왔다. 여자애들의 쨍쨍한 고함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응급실로 업혀간 당신은 장파열 진단을 받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해고 통보를 들었다. 태어난 뒤 언니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하는 대신 당신은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몸을 추스른 뒤 인천으로 돌아와 다른 방직 공장에 취직했지만 일주일을 못 채우고 해고됐다. 당신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당신은 2년 남짓한 방직공 경력을 포기하고 친척의 주선으로 광주 충정로의 양장점에 미싱사 시다로 취직했다. 금년은 여공 시절보다 더 형편없었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막연히 성희 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 그럴 때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쉽게 미싱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기술이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가르쳐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인내심 있게 배워봐야죠. 기술, 인내심 같은 단어들은 소모임에서 배웠던 한자로 반듯하게 획을 살려 썼다. 성희 언니가 자주 거름하는 산업선교회 주소로 편지를 붙이면 답장은 아주 가끔씩 짧게 왔다. 그래야지 너는 어디서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렇게 한 해, 2해 시간이 흐르며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 어렵게 배운 기술로 3년 만에 미싱사가 됐을 때 당신은 21살이었다. 그해 가을 당신보다 어린 여공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다 죽었다. 사이다 병 조각으로 스스로 손목을 긋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정부 발표를 당신은 믿지 않았다. 퍼즐 맞추기를 하듯 신문에 실린 사진들을, 검열되어 텅 빈 공란들을, 격앙된 사설의 어둑한 반대편을 들여다봐야 했다. 당신의 배를 밟고 옆구리를 찼던 사법 형사의 얼굴을 당신은 잊지 않았다. 중앙정보부가 구사대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폭력의 정점에 군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긴급조치 구호 의미를 이해했고 대학 정문에서 스크럼을 짠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이해했다. 이어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신문 속 퍼즐을 맞췄다. 부서진 전화 부스들과 불타는 팥줄 속, 투석전을 벌이는 성난 군중, 오직 상상으로 유추해야 하는 공란 속의 문장들, 대통령이 돌연히 죽은 10월 당신은 자문했다. 이제 폭력의 정점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들은 옷을 벗어들고 울부짖는 여공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가? 넘어진 여자의 배를 밟아 창자를 터뜨리지 못하는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젊은 소장이 장갑차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을, 곧이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는 것을 당신은 신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임양은 신문이 그렇게 좋아? 중년의 재단사는 당신을 놀리곤 했었다. 젊어 좋겠어. 그렇게 장글씨가 안경 없이 베고, 그리고 그 버스를 당신은 보았다. 양장점 주인이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영암의 동생네로 내려가 버린 화창한 봄날이었다. 낮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서름서름 거리를 걷던 당신의 눈에 그 시내버스가 들어왔다. 계엄 해제, 노동 3권 보장, 차창 아래 길게 걸어놓은 흰 현수막에 파란 매직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작업복 차림의 전남 방직 여공 수십 명이 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햇빛을 못 봐 데친 버섯같이 얼굴이 창백한 여자애들이 나무 막대들을 들고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차체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당신이 기억하는 쨍쨍한 목소리, 무슨 새나 어린 짐승들이 한꺼번에 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들은 정입하다, 좋다, 좋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우리들은 정입하다. 똑똑히 기억하는 그 노래를 따라 당신은 홀린 듯 그 버스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다. 수십만의 군중이 거리 곳곳에서 몰려들어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른 봄부터 스크럼을 짜고 몰려다니던 대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들, 초등학생 아이들, 작업복 차림의 남녀 공원들,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들, 투피스에 힐을 신은 젊은 여자들, 그것도 무기라고 장우산을 들고 나온 새마을 점퍼 차림의 아저씨들, 그 모든 사람들의 행렬 앞에 신역에서 총을 맞은 청년들의 시신 두구가 수레에 실려 광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당신은 가파른 계단을 걸어올라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온다. 객차의 에어컨 바람에 싸늘하게 말랐던 살갗에 습기가 다시 엉긴다. 대단한 열대야다. 자정이 가까운데 아직 바람이 식지 않았다. 출구 앞에 세워진 병원의 안내 표지판을 보고 당신은 멈춰 선다. 주간에만 운행하는 셔틀버스 시간표를 잠시 들여다본 뒤 배낭끈 아래 두 손을 끼운다. 미지근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언덕길을 걸어 오른다. 이따금 배낭끈에서 손을 빼내 목에 밴 끈끈한 땀을 닦아낸다. 누군가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조악한 그래피티를 그려놓은 상점의 셔터를 당신은 지나친다. 24시간 편의점 앞에 내놓은 파라솔 아래에 모여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사내들을 지나친다.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대학병원 건물을 당신은 올려다본다. 쨍쨍 울리는 여자애들 노랫소리가 이 밤으로부터 아득히 먼 버스에서 오는 것을 듣는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먼저 가신 임들을 위해 다 같이 묵념합시다. 먼저 가신 임들을 따라 끝까지 싸웁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삶의 질을 높이는 말은 밸런스 유지에 있다. 공자가 말했다. 본질이 외면보다 앞서면 촌스럽고 외면이 본질을 앞서면 겉만 화려하게 되니 외면과 본질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본질과 형식도 마찬가지다. 본질인 원리 원칙만 따지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촌스럽게 된다. 하지만 형식과 겉모습에만 치중하면 내실은 없고 가식적이게 된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는 중용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공자는 군자는 본질인 성품과 마음가짐 그리고 형식인 예와 몸가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질 빈빈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는데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함께 빛난다는 의미로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 조화로운 글이나 성품과 몸가짐이 모두 올바른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워라밸을 중시한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 시간적인 여유와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돈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만족도와 삶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은 결국 일이 주는 성취감과 물질적 안정 그리고 삶에서 누려야 하는 즐거움과 만족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페르소나와 자신의 진짜 모습의 균형을 이루는 일도 중요하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본질이고 페르소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페르소나란 외모를 비롯해 학벌, 직업 등 우리의 외적인 인격을 말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페르소나를 쓸 필요가 있다. 페르소나는 남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가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길을 잃게 된다. 요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자아찾기 열풍이 부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남들이 바라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극단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우울증, 패배감,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외적인 인격인 페르소나와 내적인 인격인 자신의 진짜 모습은 우리 삶에서 모두 중요하다. 페르소나가 없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감추고 페르소나만 갖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의 기준에 맞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적인 인격과 내적인 인격의 균형을 찾는 일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삶은 기나긴 여정이다. 한때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이루고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이상적인 삶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마음의 부유함을 찾자. 공자가 말했다. 사치스러우면 불손해지고 검소하면 고루해진다. 불손한 것보다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므로 여유로운 사람이 돈을 써주는 것이 거센 미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과소비나 사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물질에 집착하며 겉으로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제하고 아끼면 유행에 뒤떨어지고 개방적이기보다 보수적이고 인색해질 수 있다. 사치와 지나치게 검소함은 알맞음이라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보자면 둘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공자는 사치하면서 불손한 것이 그 해로움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사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다. 그런데 물질적인 욕망과 만족은 그 끝이 없기에 사치는 한번 시작되면 절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 중에 파산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욕망과 허영심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채우기도 어렵고 절제하기도 어렵다. 또 사치가 심한 사람들은 과시욕이 큰 사람들이다. 과시욕이 큰 사람들은 자신을 부각하고 돋보이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없다. 그래서 불손해지게 되는 것이다. 높은 지위를 큰 부를 얻는 사람 중에는 사치하고 과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오히려 불행감을 더할 뿐이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은 더 큰 행복감을 불러온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을 얻기 때문이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큰 성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점에 올라가면 이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교류하세요. 고립되지 마세요. 사치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자 하는 욕망이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욕망을 줄이고 나누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반면 검소함은 드러내거나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고 절제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리스크를 만나게 된다. 한때 성공하고 잘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 언제 병이 들거나 큰 사고가 닥칠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평소 절제하고 비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삶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사치를 줄이고 검소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검소는 남에게 인색해져 대인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유행에 뒤떨어져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검소함도 반드시 적당함과 알맞음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무시고 계시려나 아니면 탄핵 못 시키면 죽는 병 걸린 여러분들이라서 아직 잠 못 이루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주무시느라고 또 너무 추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체온증 걸릴 수도 있고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 주변에 진짜 그런 감기약도 비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아직도 변화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더 밝은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그런 특별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랑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쭉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데요. 이런 저의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그런 지혜들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시고 추워서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직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그렇게 너무 춥지 않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그렇게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주무세요. 굿나잇.